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민법 강연 정동근입니다. 뭐 이름은 이제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교재로는 390페이지. 이 강에 이어서 거기 390페이지 보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또 적어볼게요. A가 여기 구로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래서 B가 좋아, 그 부동산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러면 이때 3억 원에 팔게. 먼저 있는 것을 청약이라고 그랬어요. 청약도 의사표시에 안 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B가 좋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했을 때.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이 청약과 승낙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사표시해야 돼요. 특히 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두 가지예요. 최소한 두 가지인데 중요사항,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죠. 뭐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100번지 부동산. 그 다음에 대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콕 집어서 100번지 부동산. 콕 집어서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A가요. B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 이러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자,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3억 원 그래야지 시가보다 싸게 팔게 그래버리면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시가는 확정이 돼 있다고 봐요. 그냥 시가로 팔게 이러면 시가는 있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는데 시가보다 싸게 뭐 이런 식의 계약은 그것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그래요. 근데 또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 확정돼 있어야 되느냐?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후에라도 확정돼도 좋으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더 깊이 들어가면 확정이라는 것은 꼭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진 것으로 족하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민법 총칙 부분 가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뭐라고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청약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자판기 설치를 생각을 하세요. 자동 판매기 설치한 거 있잖아요. 이게 법적 성질이 뭐냐면 청약이에요. 청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판기도 불이 들어와 있어야죠. 그죠? 불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공부할 때도 어때요? 눈에 불이 막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졸면서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판기도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청약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판기 커피 한 잔에 300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청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00원 넣고 버튼을 꼭 누르면 이게 승낙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커피 한 잔에 300원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판기 주인은 커피 한 잔을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300원 줄 의무가 있죠. 공표원칙상 동시행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0원 뚝 떨어지면서 커피 한 잔 탁 떨어지죠. 그죠? 잔 떨어지면서 윙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이 나왔어요. 근데 딱 받아보니까 맹물이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자, 왜 맹물이야 탁 버려버리고 거기 고장났다고 전화하라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장났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귀찮으면 그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자,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 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요. 왜? 온상회복 해야 되니까. 그거 그대로 주고 300원을 그대로 돌려받죠. 이게 계약 해지하면 온상회복 한다는 거죠. 이것도 공평원칙상 동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항상 물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 손해라는 게 바로 위자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물적 손해는 내가 입증해야 돼요. 얼마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정신적 손해는 청구만 하면 판사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물적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4억으로 올라버렸죠. 그러면 이행이 됐더라면 취할 수 있었던 이득액 1억 원이죠.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이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정신적 손해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이 커피 자판기야 그 사이에 뭐 300원에서 400원에서 올랐을 리가 없으니까 물적 손해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커피를 너무나 마시고 싶었는데 못 마셔서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정해주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어때요? 뭐 법원까지 가는데 버스비가 더 드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법률적 관계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흘러가는 건데 왜 자판기 설치가 청약인지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자판기 보면 청약자 인적사항이 적어져 있습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리 인적사항 하면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법에서는 3가지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인데 그게 적어져 있나요? 안 적어져 있죠. 끼게봤자 고장 나면 어디로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져 있는 게 태반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청약자는요.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청약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요. 물론 꼭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청약을 할 수도 있지만 집 팔겠다고 신문 광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판기 봐보세요. 자판기 설치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뽑아먹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만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상대로 승낙을 해야 됩니다. 승낙을 해야 된다. 이 차이예요. 따라서 갑이 청약했는데 B가 C에게 승낙해봤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하다. OX. X. 왜? 청약은 가능하지만 승낙은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혹은 서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판기 청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청약과 비교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청약의 유인이라는 건데 여러분 일단 청약의 유인은 청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글자 수부터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청약을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그래서 청약 자체는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청약의 유인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셨죠? 갔더니 이렇게 곡물 가게에서 콩을 이렇게 판다고 쌓아놨어요. 근데 콩을 그냥 쌓아놓을 수도 있고요. 콩을 쌓아놨는데 거기다가 뭐 박스 하나 북 찢어가지고 한 대 10,000원 해가지고 가격표를 놔둔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 법적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른데 자 봐보세요. 그냥 가격 표시 없이 상품을 진열해 놨죠. 상품 진열은 우리 법에서 뭐라고 보냐면 청약을 꼬시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봅니다. 유인이라고 보니까 내가 가다가 콩이 아주 좋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대 10,000원이요. 그래서 아저씨 콩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청약이에요. 그런데 아저씨가 안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인상이 들어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래도 또 아직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된 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판다는 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콩 한 대에 10,000원하고 가격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가격 표시가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봐버려요. 청약이라고 보니까 내가 가다가 콩 좋네요. 아저씨 이거 10,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죠?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이게 승낙이 돼버려요. 승낙. 그러면 주세요 말할 때 승낙이니까 이미 계약 체결이 돼버렸죠. 계약서 있어도 없어도 구두계약이 원칙이니까.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돼버렸죠. 그런데 아저씨가 안 팔아요. 왜요? 인상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린다.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물적 손해는 실제 사례에서는 없겠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청약의 유인이라는 건데, 자, 실제 시험에서 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알아두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제가 민법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시험으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시험과 관계없더라도 시험하고 별도로 여러분 민법 내용을 알아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고 그랬죠. 그때 1000년에 걸쳐 가지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담아놓은 게 민법이에요. 물론 우리 민법은 우리 고유의 민법은 아니었어요.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베낀 건데 일본 민법은 다시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두 개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사람들이 1000년에 걸쳐서 내려온 개인 간의 거래 경험을 자 유용화시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결하자 하고 민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법감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복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민법을 유럽법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서 맞춰서 사는 거고, 실제 사례가 발생하며 판사들은 뭐예요? 이 민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해두면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또 민법은 만법의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과목의 법과목인데 민법을 1차 과목에 넣어놓은 이유가 나머지는 전부 2차 과목이잖아요. 근데 민법을 잘해야 세법도 잘하고, 민법 잘해야 어때요? 중개사법 잘하고, 민법 잘해야 등기법 잘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 잘해야 이제 공법도 잘하고요. 그래서 민법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봐보세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라는 거죠. 뭐냐면, 상가 분양 광고를 해요. 신문에 광고예요, 광고. 광고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가 분양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뭐 7% 보장, 뭐 9%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거 보고 가가지고 이제 분양 계약, 매매 계약이죠. 그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수익률 보장 약정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수익률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우리 판례가 이런 거 못 받아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를 않아요. 뭔 근거를 들어준다고요. 근거를 들어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유인에 불과하다. 청약이면 계약 내용이 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꼬시는 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때요? 내가 가가지고 사고 싶다가 청약이 되고 조합할 게가 뭐가 돼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계약 내용에는 수익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보장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요. 수익률 보장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 분양 직원이 그러겠죠. 우리가 신문 광고까지 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 넣어주라 그러면 아니 지금 몇백 명인데 계약서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너희들이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이건 나중에 광고는 청약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보장 못 받는다. 그래서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더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학원이다, 오프라인이다 오셨으면 여러분하고 저는 대화자가 되는 대화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전화로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자입니다. 그런데 편지로 오고 간다, 이메일로 오고 간다 이런 것을 떨어져 있는 사람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격지자라고 그럽니다. 격지자. 그런데 대화자는 발신 즉시 도달하기 때문에 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긴 해요. 도달주의를 취하게 하는데 이것은 굳이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요. 왜? 발신 즉시 도달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격지자죠. 그죠? 편지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 보내는 사이다. 그러면 자, 그 단계를 한번 봐보자고요. 격지자 사이에는 어때요? 먼저 편지를 쓰잖아요. 썼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편지를 붙였다죠. 그죠? 그죠? 편지를 붙였다. 그랬더니 편지가 그죠? 네, 편지를 상대방이 받았다죠. 그죠? 받았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읽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표백. 편지를 썼다를 표백. 이런 용어 몰라도 좋습니다. 표백. 붙였다를 발신. 이거는 이제 아셔야죠. 그 다음에 받았다를 도달 그래요. 그리고 읽었다를 이해했다고 그래서 요지라고 그래요. 요지. 한자로 쓰면 이해했다는 거예요. 요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라면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라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도달주의 원칙 그러는 거예요. 도달주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도달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꼭 상대방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가족이 수령했다. 가족이 수령했다. 이것도 도달이에요. 가족이 수령했다. 이것도 도달이고요. 그 다음에요. 편지함. 물론 자물쇠가 있어야 돼요. 남이 쉽게 꺼내갈 수 없는 편지함에 넣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도달로 보는 거예요. 도달로. 또 뭐 또 도달로 보느냐면요. 임대인이 전화해도 임차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내용 증명 다 등기우편입니다만 자, 보증금 올려줘 하고 등기우편 보냈거든요.
띵동 하니까 임차인이 네 누구세요? 등기 왔습니다 하고 딱 문 열었는데 보니까 임대인이 보냈더란 말이에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수령 거절했어요, 수령 거절. 그래도 다 뭘로 봐요? 도달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달주의. 왜냐하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가 있어요. 뭐냐면 예적 발신주의가 있다고요. 예적 발신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발신주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자기 발을 보는 거예요. 발을 보는 거예요. 자, 발을 보세요. 발을 봤더니 잘 빠졌다. 무다리다. 특히 여러분 1년 동안 합격하려면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무다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다리를 사수하는 격이다. 무무사수격 이렇게 아십니다. 근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제 무꼰대리 말하고 이게 격지자 말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은 격지자만 아시면 됩니다. 격지자.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때는 발신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발신주의. 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또 봐보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격지자라고 그랬는데 격지자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격지자잖아요.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도달을 해야 된다고요. 도달을. 승낙의 의사표시도 도달해야 되느냐? 반드시 도달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을 하지 않아버리면 청약자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근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다만 도달하고 나면 승낙의 의사표시한 때로 돌아가서를 법률용어로 소급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급해서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민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보는 거예요. 자, 청약을 할 때 이 물건 살 거예요? 하고 이제 물어봤죠. 그죠? 물어봤는데, 자, 사실 거면 10월 30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랬다고요. 30일까지 답을 주세요.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승낙 기간이 없는 청약도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일단 승낙 기간이 있는 청약을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10월 30일까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달하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0월 30일이 넘어가지고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자, 뭘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죠. 그죠? 이거 보는 거잖아요. 승낙의 의사표시. 자, 봐보시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편지받아서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자, 이때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그런데 언제 도달했냐면 10월 29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도달했죠. 기간 내에 도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며칠 날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도달하면 발송한 때로 성립해서니까 며칠 날? 10월 27일 날 성립한 겁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달은 돼야 되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가 도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달하고 나면 발송한 때로 소급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10월 29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도달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연착했잖아요. 연착했죠. 그죠? 연착했죠? 연착했으며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해요 못해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려우면 넘어가시고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 연착이 있어요. 연착은 연착인데 사고가 났다고요. 사고 연착. 사고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사고가 없죠. 그죠? 사고가 없죠. 그죠? 사고가 없으면 이대로 끝나는 건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월 25일 날 발송을 했어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우체국이나 집 배운 아저씨가 잘못해가지고 돌고 돌다가 10월 31일 날 도착했어요. 도달을 했죠. 그죠? 연착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사고 연착이에요. 사고 연착인데 자, 이제 어때요? 청약자는 편지 소인 등을 보니까 10월 25일로 찍혀 있어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착했죠. 사고 연착이면 알 수 있었죠. 근데 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막 그런 고민을 내가 사고 연착인지 어떻게 알지? 자,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알 수 있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고 연착이 아닐 때는 연착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고 연착일 때는요.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승낙자는요. 10월 25일 날 발송해 놓고 기간 내에 도달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계약이 체결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 이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는 연착 통지할 필요 없고 여기는 연착 통지 해줘야 돼요. 연착 통지를 해줘야 어쩌냐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요. 연착에 통지를 안 해버리죠. 그죠? 통지를 안 해버리면 어때요?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며칠 날? 그랬더니 발송한 날. 며칠? 10월 25일 날.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주의하실 건 맨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요. 연착의 통지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X예요. 연착의 통지가 있어야 성립하지 않고 연착의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언제? 발송한 날 10월 25일 날. 아셨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승낙 기간이 있는 경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이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은 승낙 기간이 없는 청약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대답을 해야 되느냐, 승낙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며칠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요. 그냥 상당한 기간 내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승낙 기간이 없는 청약의 의사표시도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하다는 거.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승낙 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왜? 내용이 풍부하니까. 아셨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내용 케이스 문제로 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390페이지 거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오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청약에서 한가로 2번에 청약의 요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시험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청약자 상대방인데 기억본 보면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그죠? A에 의해서 행하여지죠. 그죠? 그러나 청약자가 누군지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판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니은번 청약의 상대방은요. 비특정인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그랬죠. 자판기 설치 생각하시라고요. 3번에 보면 청약
유인과 구별하라 그 말 나오죠. 그죠? 청약과 유인을 구분해라. 그래서 기억본 보면 자, 두 번째 줄 청약은 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약의 유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고라고요. 광고.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이번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는 그 유인을 받은 자가 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이에 대해 승낙을 유인한 자가 승낙을 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자, 한가로 3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그죠? 자, 우리는 의사표시니까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언제? 도달한 때 효력이 성립한다. 이 도달주의 이게 그냥 적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이 단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뭐예요? 어떤 도달이라는 게 특정인에 도달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 언제요? 불이 들어왔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요.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큰 이렇게 틀을 세우고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살 붙여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인데 청약자 갑이 갑도 좋고 A도 좋아요. 이번엔 갑으로 한번 해볼게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발송했죠? 발송했죠? 아직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발송 후에 청약자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제한 능력, 우리 이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는 자, 18살 먹은 미성년이 있죠. 이런 경우를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해당 부분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돼도 누가? 갑이 청약자 A가 갑이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상속인이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이 경우 청약자 상속인이 청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넘겨보시면 391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죠. 이번에 청약자가 아니라 청약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니까 을이나 B죠. 그죠? 청약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얘가 18살 먹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한능력자는 되도록 보호하려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청약자 갑은요. 청약의 의사표시로서 대항 이코로 항상 주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항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다만 그 상대방 을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그러면 친권자 말하는 친권자 엄마 아빠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는 뭐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지금 공부하면 띵해요. 띵한데 지금 이런 것들 가는 것도 지금 띵한데 거기다가 살 붙여가지고 가면 띵한데 제가 아까도 말을 했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볼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강의를 제가 들여놓는 것이니까 맨 처음에 듣는 분은 모르는 부분은 쭉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듣고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4번에 보면 청약의 구속력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전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법조문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맞는 지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발신주의, 도달주의죠.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해버리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다만 동그라미 2번 보면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나오죠. 그죠? 근데 예컨대 청약자가 처음부터 도달 후에도 나는 철회의 자유가 있다. 유보 그러면 법률 용어로 놔뒀다 이렇게 하세요. 유보, 보류, 놔뒀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유보, 놔뒀다. 자를 유보한 경우거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대하자사의 처경. 대하자는 발신 즉시 도달하죠. 근데 바로 뭐예요? 아 이거 없었던 일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 편지로 보낼 때는
도달해버렸는데 야 없었던 일로 왜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한가로 5번이죠. 청약의 실질적 효력 그래서 승낙적격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청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립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청약의 효력을 청약의 실질적 효력은 승낙적격이라고 그래서 자 이제 어때요? 10월 30일까지 승낙 기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10월 30일까지만 뭐가 있어요? 승낙적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승낙은 청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승낙적격은 청약의 존속기간과 같다. 그런 거죠. 승낙기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본 보면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나오죠. 그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해버리죠. 받지 못했잖아요.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잃는다. 그리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즉 승낙 적격을 상실하죠. 그러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유효 무효. 유효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며칠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승낙이죠. 그죠? 자, 528조 방금 위에 승낙 적격 본 것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랑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방금 위에서 봤었죠. 그죠? 그런데 승낙의 통지가 전한 기간 후에 도달했죠. 그죠? 도달했다고요. 뭐예요? 연착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그랬죠. 그죠? 발송인 때는 뭐예요? 사고 연착이다. 그 뜻이에요. 사고 연착이다. 그때는 어때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3항 청약자가 전항 앞에 항이니까 2항 말하는 거예요. 2항 앞에 항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연착되지 아니했으니까 뭐예요? 계약이 성립해버린다고요. 언제? 발송한 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29조 보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의 청약도 유효를 했죠. 다만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연착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다만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2조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조항이죠. 529조, 528조죠.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법 몰라도 어떻게 해요? 3억 원에 팔게 그랬더니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합치가 없으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효력 없죠. 그런데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요.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승낙하면 어때요? 2억 9천에 매매계약 성립하죠. 이건 법 몰라도 뭐라고 그래요? 3억 원에 팔게 그랬더니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랬더니 1,000만 원만 깎아주라고 곤란한데 하다가 에이 좋아 2억 9천에 팔게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얼마에? 2억 9천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경을 가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효력이 없는데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것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가로 1번 승낙의 의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승낙의 요건 나오죠. 그죠? 승낙도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계약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요 여러분에게 책을 보내면서 책 사세요. 근데 언제까지 대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속하겠어요? 구속할 리가 없죠. 그 구속해버린다는 말은 계약 체결을 강제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을 구속시킨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사하는 사람 중에 망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전 국민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거 책 사세요. 물건 사세요. 언제까지 대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계약 체결 돼버린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대답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어때요? 1000만 개, 2000만 개 팔리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시험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1번 승낙 여부는 그 자유이므로 청약에 대해 해답할 의무도 지지 않아요.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청약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경우에도요.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이 초과하면 청약이 실효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번에 객관적 합치 그랬는데 승낙은 뭐 객관적 합치 뭐 이런 말 용어는 알 필요가 없고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승낙은 어때요? 계약 내용과 일치,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합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가지고 혹은 변경을 가한 승낙 2억 9천에 살게 그러면 승낙으로서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다만 이러한 승낙을 뭘로 말해요?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2억 9천에 팔게 그러면 이게 승낙이 돼서 2억 9천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동그라미 3번 주관적 합치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뭐라고요? 특정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죠? 4번 승낙기간은 앞서 법조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승낙은 청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 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뭐래라 도달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어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연착된 승낙을 어떻게 했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동그라미 5번 사고에 의한 연착 아까 법조문으로 설명드렸죠? 예, 반복된 거예요. 반복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동그라미 6번 변경을 산 승낙도 다시 반복된 거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에 보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그죠? 계약 성립 시기인데 자,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은 언제라고요? 도달했을 때요. 도달했을 때. 그런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 발신 즉시 도달을 하니까. 근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나오죠. 그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라고 나와요? 발송한 때 성립한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발 나오면 발신주의 무다리를 사수하는 격 무무사수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격지자라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승낙을 발송한 때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뭐라냐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꼭 도달해야 소급에서 발송한 때 계약을 성립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자, 격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끊어보세요. 끊어보는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데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 승낙 기간 내에 부도달해버리죠. 부도달하면 앞으로 민법 총칙 가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공부할 건데 정지 조건 뭐뭐 하면 뭐뭐 한다고 해제 조건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달해버리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공부하기는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이 용어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판례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어때요?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했는데 만약에 부도달해버리면 도달하지 않아버리면 뭐뭐 안 한다. 해제 조건이에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조건은 뭐 안 한다예요. 안 한다. 그런데 이건 뒤에 가서 공부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예적 발신주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예요? 청약이 발송했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청약은 도달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했을 때라고요. 다만 도달은 해줘야 돼요. 도달하고 나면 발송한 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예적 발신주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기타 계약 성립 의사 실현하고 교차 청약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94페이지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